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입니다. 지난번에 월급 어떻게 모으는지 그리고 경제 관련된 습관 어떻게 들이는지 관련해서 재테크 콘텐츠 1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안 보셨다면 당장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거에 이은 콘텐츠 2탄으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상품들과 은행 상품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막 저출생이다, 그리고 청년 관련된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막 취업자 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진짜 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아 돈 모아라, 집 사라 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금 상품들이라든지 청약 상품들. 근데 이게 또 이름은 또 다 비슷해요. 청년주택도약, 청년도약대다, 청년희망적금, 청년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얘랑 얘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진짜 그게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좀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적금, 청약, 대출, 그리고 소득공제, 월세 지원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나 혹은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 좀 추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청년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정리해서 파리피플처럼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 말고 은행에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파트 1은 적금입니다. 네, 요즘 금리가 높아서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중은행, 우리가 흔히 가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에 이제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자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 이자율이 금리예요. 근데 이 금리가 결국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금리가 좀 높아요. 왜 금리가 높냐, 이거 얘기하면 지금 1시간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각설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가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예적금을 할지 주식을 할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일단 예적금을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알짜배기 상품들과 정부가 청년을 위해서 특별히 내놓은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이제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넣으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우대 조건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매달 70만 원을 최대로 넣고, 그리고 이거 12개월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2,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넣으면은 제가 3,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200만 원에다가 어떻게 5천만 원이 되냐?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달로 계산을 하면 얼마 안 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5년을 어차피 묵혀둘 돈이라면 3,200만 원에서 거의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정부가 청년들한테 돈 모아라 하고 이제 개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냐? 만 19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7,500만 원 이하고요.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입니다.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주식하세요. 2천만 원 이상 벌었으면 주식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연소득이 최대가 7,5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연소득이 7,450만 원인 사람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연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넣는데 내 3배를 버는 애가 나랑 똑같이 정부 기여금을 받으면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기여금을 안 주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여금을 줍니다. 이 기여금은 아까 말한 정부가 채워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연소득이 2,400만 원이고 매월 40만 원을 이 통장에 넣는다면 정부의 기여금은 24,000원 정도가 됩니다. 연소득이 막 6천만 원, 막 7,500만 원 이러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금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는 이제 5년 동안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3년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점점 금리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 3년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도 정해져 있는 이 금리에 해당하는 이율을 받기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청년희망적금이 이 청년도약계좌가 나오기 이전에 몇 가지 비슷한 조건들로 비슷한 혜택으로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한 180만 명이 가입했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거가 만기가 도래되면서 이 청년도약계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아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3년 이상을 가입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2월 가입 기간은 끝났고 이제 3월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 청년도약계좌는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정부의 정책 상품이고 이제 신준은행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려고 찝어왔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추해드렸던 이 파킹 통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어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근데 우리가 일반 입출금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사실 내가 받는 돈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입출금 형태인데 내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한 몇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적금에 넣어놓기에는 언젠가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그냥 마냥 묵혀두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넣어두는 게 좋은 상품입니다. 이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제가 5개의 은행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5개의 은행에 가져온 이유는 뭐냐? 가장 이율이 높고 가장 혜택이 좋은 상품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쭉 읊으면서 빨리 감기를 해서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하세요. 첫 번째 오케이저축은행의 오케이 짠테크 통장은 조건 없이 50만 원까지 연 7%의 금리 그리고 5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예치금은 연 3.3%의 금리를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올저축은행의 커넥트2 통장과 자산관리 통장인데요. 커넥트2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이 기본금리가 연 2.8%, 우대금리가 최대 0.7%고 자산관리 통장은 잔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연 2.6%의 3억 원 이상 연 3.8%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축은행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하기가 조금 귀찮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클릭 몇 번만 해도 가입할 수 있는 뱅크들입니다. 자, 일단 K뱅크의 생활통장과 플럭스 박스가 있는데요. K뱅크의 생활통장은 300만 원을 넣어놓는 것까지 연 3% 이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멤버십 구독료로 돌려주고 1년간 매달 300만 원 통장에 넣어두고 구독료 돌려받으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또 K뱅크 플러스 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금리에 최대 10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제가 이걸 써요. 세이프박스 이건 하루만 맡겨도 연 2.1%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받았던 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까지 쌓인 이자가 제가 1월달과 2월달에는 그냥 진짜 돈을 계속 넣었다 뺐다 했었거든요.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넣어놨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자가 수시로 쌓입니다. 이 4천만 원은 제가 이제 곧 전세로 이사를 가니까 언제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은 적금이나 예금은 안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는 건 알아도 어쨌든 한 달 동안 일하도 이 5천만 원이 그냥 이렇게 생돈으로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구돈 갖고 지금 주식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곧 전세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파킹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무려 2달 동안 거의 한 8만 원 정도를 꽁돈을 얻은 거죠. 뭐 꽁돈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처럼 미래에 쓸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안 쓰어서 좀 목돈으로 묵혀두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파킹 통장 이용하시는 게 좋다. 아무튼 말이 샜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제 어쨌든 연 2.1% 금리를 제공하고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연 2% 금리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찬양했던 파킹 통장 관련된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청년도약 플러스 적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4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청년 희망 적금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이제 많이들 갈아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을 이제 쭉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매달 뭐 얼마씩 적금을 하다 보니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하면서 2천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온 거는 모으는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2천만 원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어디에다 딴 데 쓸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이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서 일시 한 번에 이렇게 돈을 넣는다는 건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칭찬해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 청년 도약 플러스 적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1세대로 청년 희망 적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 희망 적금이 2년 만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나가니까 이제 청년 도약 계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얘들아 여기로 갈아타 이래서 이렇게 갈아타는데 이 갈아타는 사람들을 칭찬해 해서 청년 도약 플러스 적금이 전액을 여기다가 갈아탄 사람들한테 1년 동안 1년 만기 적금을 이제 청년 도약 플러스 적금을
내놓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년 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둘 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청년 도약계좌를 눈여겨보시면 되고, 청년 희망적금에 원래 가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4월까지 기다렸다가 청년 도약 플러스 적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는 이 청약입니다. 이 청약은 제가 사실 많이 해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약 통장을 내놔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대폭 보강한 통장입니다. 이 기준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정부가 설정해놓은 청년이란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예요.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월 납입 한도도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도 4.5%로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습니다. 자, 이 청약 통장을 왜 가입하면 좋으냐면, 일단 일반 시민들이 집을 사기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청약에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청약 통장을 어렸을 때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달 5만 원씩이라도 계속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약 통장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청약을 넣는데 좀 더 유리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계시잖아요.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 청년분들이 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얼른 집을 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청년 청약 통장을 만든 건데, 금리도 상당히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하다 보니까 청년분들 중에 이제 청약 통장 아직 가입 안 했고 나는 집을 살 거다, 나중에 언젠간 청약을 할 거다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 그리고 가장 큰 플러스 혜택이 이 굉장히 낮은 저리 대출 상품과 연계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 대출입니다. 이 대출에서 일단 첫 번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 일단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청약 통장에 매달 돈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가 청약 열렸어. 그래서 넣어야겠다 해서 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돈은 없네? 그래서 필요한 게 대출입니다. 내가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청약 당첨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 이 청년주택드림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청년주택드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 2.2%의 금리로 굉장히 낮습니다. 돈을 빌릴 때 기본적으로 막 4%, 5% 하는 요즘 대출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약 대출은 2.2%예요. 내가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소 1년 후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나왔어. 근데 그 분양가가 뭐 5억 원이야. 5억 원인데 내가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 5억 원짜리 집이 당첨이 됐어. 근데 내가 지금 5억 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청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은행에서 이제 이 5억 원의 80%면 4억 원까지 2.2%로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럼 4억 원을 빌려서 내 돈은 1억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2%로 매달 돈을 내고 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게 좀 청년들의 그 집 사는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상품인 겁니다. 일단 이게 올 연말에 나오니까 지켜보시고 일단 청약 통장 가입하고 그 다음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가입하면 올 연말에 이제 나오면 청약 당첨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뚜까 맞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수도권에 사는 분들한테는 큰 뭔가 메리트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게 이게 주택가격이 아마 6억 원이었나? 제가 여기 써있네. 나 취재해왔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대상으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이거 상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드림 대출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6억 원 이하인데 6억 원 이하의 분양가인 아파트가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청약 통장이 있어도 서울에서 분양받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장 40년까지 지원이 되고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 DSR은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아무튼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하면 0.5%포인트, 추가 출산하면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요. 이게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하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인데요.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1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어디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대출들은 변동금리라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는 처음에 금리 3% 할 테니까 그 이상으로 안 바꾸고, 변동금리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들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변동금리 상품들은 금리가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가입할 때는 2%대 초반이었던 전세대출 이자가 지금은 뭐 한 4%대고 막 이러면서, 2%에서 4%면은 2%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거의 2배가 오른 거니까 그 내화되는 이자가 거의 2배나 올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앱에 이제 대출 카테고리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누르고 갈아탈 대출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조르디 씨랑 이제 대화해서 내 전세 계약 신규 및 갱신 여부, 소득, 직장, 결혼 이런 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대답을 하면, 얘가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들 중에 이제 낮은 금리 순으로 알려줘요. 이거 마치 뭐 뱅크샐러드나 아니면은 뭐 어디 카드 이제 추천해주는 것처럼 내 대출을 추천을 해주는.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에서는 K뱅크가 안 되고, 이제 토스뱅크나 다른 뱅크들에서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카카오페이가 예시였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은행 앱에서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은행 앱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눌러보시고 어느 게 가장 나한테 핏한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년 버팀목 대출인데요. 제가 요즘 이거를 받는다고 지금 밤낮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대환 대출 하는 거에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그냥 내놓는 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이 도대체 뭐냐? 자,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내가 순 자산가액,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뭐 집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뭐 그냥 현금, 주식 이런 거 다 합쳐서 3억 6,100만 원 이하,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면은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대출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천에 68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여기가 5평, 6평 정도 되는데, 저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68만 원도 상당히 세거든요. 근데 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전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전세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청년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집의 전세가가 3억 원 미만이고 최대 2억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1억 원만 있으면 3억 원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3억 원짜리 집을 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집이 투룸인데 전세가가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허그로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을 2억 원을 받으면 8천만 원만 있으면 지금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더 낮은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월세가 68만 원인데 제가 2억 원을 땡기면 이자가 한 40만 원보다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 정도에 내 돈 8천만 원만 있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2억 원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은 뭐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나중에 갑자기 막 돈 떡상해가지고 그 연봉이 막 1억, 3억 막 이렇게 돼. 그래도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그 대출이고, 두 번째는 HF 대출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허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 HF 같은 경우는 내 소득에 대해서 뭐 곱하기 나누기 뭐시기를 해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실제로 받은 거를 브이로그로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에 가까우면 2번을 선택하는 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최대한 많이 땡겨야 되잖아요. 소득이 5천만 원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1번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1.5에서 2.1%로 굉장히 낮은 금리고요. 어쨌든 전세로 가시는 분들 청년 버팀목 대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즘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 것도 은행 발품 팔아 다니면서 요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은행까지 발품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자, 파트 4. 월세 지원과 소득 공제입니다. 1번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무주택 저소득 독립기구 청약통장 가입 청년에게 월세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자,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요.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19세에서 만 34세 분들에게 이 월세를 지원하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월세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최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소득공제 규모가 납입금의 40%인 240만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의 16.5%에 해당하는 5년간 198만 원, 연간으로는 39만 원 이상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에서 34세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걸 기본 골자로 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 지수, 미국 주식 등 금융사별로 운영 전략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최소 3년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자, 파트 5 신용카드 사용 꿀팁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취재를 하면서 보다가 막 온갖 금감원,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온갖 사이트들 다 들어가서 뭐 전화해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찾은 게 이 신용카드 사용 꿀팁이에요. 근데 이 신용카드 사용 꿀팁이 어디서 나왔냐?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금감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꿀팁이 나오면 이거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제가 신용카드를 안 써서 신용카드 사용 꿀팁을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금감원에서 얘기해주는 신용카드 사용 꿀팁이라 전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본인 소득 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 항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 투자율을 고려해서 카드 사용 목표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냥 처음에 가입을 하면 카드사에서 최대 한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내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내가 막 월에 한 300만 원 받는데 그냥 그 금융사에서 기본으로 500만 원을 한도를 지정하면 내가 그냥 막 긁어버리면 막 500만 원까지 써버리면은 다음 달에 한 달 쫄쫄 굶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한도를 내 소득 수준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 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뭐 내가 포인트를 쌓이는 거를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카드 혜택을 더 많이 쓰는지, 제가 아는 선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는 그런 카드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실 의미가 없는 카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 매년 뭐 최소 막 두세 번씩 여행을 다니면은 그 마일리지 카드가 굉장히 이득인 부분인 거고, 그렇게 본인의 소득과 소비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많이 쓰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따져보시면서 가입을 하셔라가 두 번째 꿀팁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 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적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거는 뭐 당연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뱅크샐러드에 내 가계부를 이렇게 돌려보면 얘가 좀 책정을 해줘요. 내가 소비 성향이 이러니까 너 이런 거 가입해라.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덜 쓴다.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할인을 받으면서 쓸 수 있다.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과 할인 혜택 조건 달성 여부 등은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 대상 항목이 적으니까 유의하시라는 금감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요금,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좌 이체만 돼요 하더라도 카드로 긁어버리세요. 왜냐면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을
구매할 때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이나 국세 납부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는 그 회사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카드 포인트가 1년에 몇천억 원이 소멸이 된대요. 내 돈도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멸되는 것들이 사용할 때가 되게 많으니까 꼭 잊지 말고 카드 포인트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쓰시더라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 서비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결제액 중에 일부만 결제 후에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최소 결제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한동안 어렸을 때 좀 명품 사 먹을 때 조금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좀 ESTJ로서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걸 좋아해서 한꺼번에 요새는 체크카드밖에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만 지금 긁어놓고 300만 원 나중에 갚겠다. 안 된다. 본인 상환 능력을 항상 고려해라. 자,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이 15.25에서 19.03%예요. 엄청나네요. 15%라니 19%라니 여러분, 이 리볼빙 할 바에는 사지 마세요. 자,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 불량자를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다고 금감원께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테크 2탄으로 2030 세대 분들께 돈 모으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렇게 제가 취재했으면 좋겠는 이런 뭔가 경제 콘텐츠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용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한번 쇼폼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힘들어. 제가 사실 오늘 새벽 근무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이거 찍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러 가려고요. 안녕.